자, 시작합니다. 자, 전 시간에는 회계의 순환 과정 중 이것이 거래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 즉 거래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회계상에서는 이것이 거래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회계상의 거래라면 회계 처리를 하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회계 처리를 할 땐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할 것인가? 어차피 회계라는 것은 복식국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된다 그랬습니다. 복식국이란 모든 것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것을 복식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래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떤 거래를 차변에다 적고 어떤 거래를 대변에다 적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정해놓은 원칙을 우리 뭐라고 하는가? 거래 8요소라는 게 있어요. 책은 어디 나와 있는가? 5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이 말의 의미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거래의 8요소라는 게 있어요. 거래의 8요소. 이 거래의 8요소는 뭐냐? 회계상의 거래는 크게 나누면 8가지 정도의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거래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거래를 차변에다 적을까, 어떤 거래를 대변에다 적을까 정해놓은 것, 우리는 이걸 거래의 8요소라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적더라, 이거.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땐 항상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을 적더라, 요거 기억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니 해도 자산과 비용의 고향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의 고향은 대변. 자산과 비용의 고향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의 고향은 대변. 그런데요, 요 아주 낯설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뭐가 있냐면은 회계상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게 있어. 요 기초 과정에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될 거라면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리 설명드려 가려고 하는데,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평가 계정 했는데, 이 평가 계정이란 거 뭘 말하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계정 과목에 정확한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계정을 평가 계정이라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뭐 정의를 묻지는 않아요. 그냥 평가 계정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에 정확한 장부 금액이 얼마냐를 평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계정을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하루에 목욕을 최소한 2번은 하나 봐. 최소한 2번. 제일 처음에 이제 수영장 가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뭐 시간이니까 일단 2번이죠. 나머지는 이제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이게 아시는 분은 저 아팠던 거 모르시죠? 아팠던 거 모르시죠? 옛날에 오셨으니까 별로는
저 본 지 3년 넘었네. 2년 전에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제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이제 뭐 운동을 엄청 해야 돼요. 다양하게. 그러면 좀 신경이 좀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영장 갈 때마다 저울이 있잖아요. 몸무게를 재봅니다. 제 몸무게가 늘었나 줄었나. 근데 여러분들은 몸무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몸무게를 이렇게 재요. 보면은 참 머리가 좋아 보이죠? 머리가 좋은 저는 몸무게를 이렇게 잽니다. 일단 저울이 있으면 옷 입은 채로 올라가요. 옷 입은 채로. 옷 입은 채로 올라가 봤더니 오늘 아침에 믿거나 말거나 오늘 아침에 제 몸무게가 76kg를 가르치더라고. 옷 입은 채로.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저의 몸무게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했냐. 내려와서 옷을 싹 벗어요. 그래 놓고 옷만 싹 올려놔요. 옷 무게가 6kg 나가더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저의 몸무게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저의 진짜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뭐 이거 곱해봐야 돼? 더해봐야 돼요? 70kg죠? 믿거나 말거나. 바로 이 옷 무게는 저의 진짜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할 땐 더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빼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더해야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계정 부가적 평가 계정, 빼야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지금은 종류를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분계라는 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런 거 필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변에 현금 500원, 대변에 뭐 상품 500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상품 300원, 대변에 현금 300원, 차변에 비품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차변에 급여 50원, 대변에 현금 50원 이렇게 써놓고요. 누가 물어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으면,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으면 여기서 다른 건 아니고 현금이라고 나오는 것만 다 찾아보는 거예요. 현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제일 처음에 어느 변에 여러분, 현금의 고향은 어느 변이에요?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차변에 있는 현금에서 다른 변에 있는 현금 있죠. 에이, 죄송해요. 한 번 더 써야 되겠다. 차변에 현금 200원, 대변에 임대료 200원 이렇게 써놓고 현금이 여기도 있잖아요. 현금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현금 잔액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서로 같은 변에 있는 놈은 더해. 700원에서 다른 변에 있는 현금은 빼. 450원이죠? 700원에서 450원 빼면 얼마예요? 250원이죠? 네. 현금 잔액은 얼마예요? 그럼 250원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을 계산할 때, 잔액을 계산할 땐 회계상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같은 변에 있는 건 무조건 더한다. 다른 변에 있는 건 무조건 뺀다. 이때 자산과 비용은 고향이 차변이라 그랬고, 부채 잡은 수익은 고향이 대변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의 고향은 어느 변인가 볼 것 같으면 자산의 고향은 차변이죠. 그렇죠? 자산에서 뭐 시켜야 돼? 차감시키려면 같은 변이에요? 반대변이에요? 차변의 반대변이죠? 결론은 제대감손의 고향은 대변입니다. 제대감손의 고향은 대변이에요. 이러한 뭔 얘기야, 말도 안 하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의 고향은 대변입니다. 그러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 해당되는 놈은 어떤 놈들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제대감손.
자산의 차감적 평가 규정은 뭐가 있나요? 그럼 재대, 감, 손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재는 뭐가 있는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 충당금.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는 것과 2018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생기는 계정, 손실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5가지예요. 물론 나중에는 2가지를 더 배워요. 나중엔 2가지를 더 배우는데 여기는 이제 뭐 정부 보조금이니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니 이런 걸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 암기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95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재대, 감, 손. 다시 한번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뭐가 있나요? 그럼 재대, 감, 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 차손 누계액, 손실 충당금. 아마 한 2월 달쯤에 이걸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 물론 사이사이에 여러 번 설명합니다만 그때도 이것을 왜 2월 달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9, 10월에 기초 나가지요. 11, 12월에도 역시 기초입니다. 물론 나가는 수준이 좀 틀리고 양이 조금 더 많아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때 설명한 것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은 1, 2월 달부터는 설명을 안 해요. 흔히들 말하는 이런 회계의 순환 과정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다른 거 나가다가 요 해당 단원들은 전부 다 아마 2월 달쯤 나갈 텐데 1월 달에 살펴보지 않다가 2월 달에 느닷없이 여러분 자산의 차감적 평가 기준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재대감손, 구체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 대손 충당,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 차손 누계액, 손실 충당금 혹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재수 없어도 80점은 가실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나간 것 또 하나. 사채라는 게 있어요. 사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채는 무슨 계정이죠? 부채라는 것까지 기억하시죠?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사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것만.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만 사채라는 용어를 쓴다. 남이 발행한 사채,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우리가 샀을 땐 사채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FVPL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더라. 이건 부채라는 건 됐고요. 자, 그러면 이때 물어요. 사채의 차감적 평가 기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수시로 물을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건 다. 사채의 차감적 평가 기준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또 물어요.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 말이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사채 차감적 평가 기준에 뭐가 있나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부가적 평가 기준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더불어서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채 차감적 평가 기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고향은, 다시 한번, 사채 차감적 평가 기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고향은 어느 변일까요? 그렇죠. 사채는 부채죠. 부채의 고향은 대변이죠. 대변의 반대, 차변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고향은 차변. 그러면 사채 부가적 평가 기정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부가적 평가 기정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고향은 어느 변? 대변에다 더하는 거니까. 더하려면 같은 변에 쓰라 그랬죠? 대변과 같은 변이니까 어느 변이에요? 고향이 대변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강의가 이래요. 제 강의의 특징이 저랑 뭐 아주 친한 분, 그 대한민국에서 주택관리사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통화를 하는 분이 셋이 있어, 셋. 요 중에 하나는 김성일이죠. 셋이 있는데 가끔가다 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서로 궁금하니까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 진도 오늘 어디까지 나갔냐? 더 물어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요. 나 오늘 5페이지 나갔는데. 야, 왜 이렇게 늦어? 나는 20페이지 나갔는데. 다음 주에 다시 물어요. 너 어디나 몇 페이지 나갔어? 나 9페이지 나갔는데. 야, 진도를 그렇게 늦게 나가면 어떡해? 나는 60페이지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 어디 나갔는데? 14페이지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진도 끝내냐? 나는 100페이지 나갔는데. 이러다가 끝날 때쯤 가면은 이래요. 너는 오늘 어디까지 나갔는데? 그럼 나 500페이지 나갔는데. 야, 넌 왜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빨라? 나는 123페이지 나갔는데. 진도가 역전이 됩니다. 왜 그런가? 워낙 저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감이 적어요. 이런 것들 기초에서 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잠시 후에 분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처럼 하루에 분계 수십 문제 풀어서 어떤 곳들은 가면 그리죠. 학원들 잘못 다니면 잘 다녀야 돼요. 이게 매일 분계만 설명해. 시험엔 한 문제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 뭐 과락면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역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언젠가 알아도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거 미리 외워두시면 좋다. 다음 주까지 외워두시면 더 좋아요. 그분은 수석할 수 있어. 아이 사람아, 수석은 무슨 소용이야. 나는 차석만 해도 돼. 그 다음 주까지만 외워도 돼요. 자, 어쨌든 거래의 8요소. 자, 거래가 일어났으면 이것을 차변 또는 대변하다 적어야 되는데, 적을 때는 어떻게 적는가? 자산은 차변 항목이잖아요. 따라서 이유가 없어 자산의 증가는 무조건 차변했습니다. 부채는 대변 항목이에요. 따라서 부채의 증가는 무조건 대변했습니다. 자본 역시 대변 항목이에요. 따라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수익과 비용의 경우도 증가 또는 감소란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하지만 수익이나 비용의 경우는 증가 또는 감소라는 말보다는 그것이 생겼다 또는 없어졌다는 의미로 발생 또는 소멸이란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데, 비용은 차변 항목이잖아요. 따라서 비용이 생겼다. 우리가 비용이 증가했다라고도 말하지만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더 많이 해요. 비용은 차변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야. 그렇다면 반대 거래인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 되겠죠. 그래.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야? 아, 그렇다면 당연히 정확히 그곳의 반대 거래인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다?
따라서 부채 감소에 해당되는 거래는 차변이 되는 거죠.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다? 반대 거래인 당연히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 되는 거죠. 바로 이 8가지 거래의 위치를 정해놓은 걸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회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8요소까지만 알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요소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2개를 확장해서 거래의 10요소로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만은, 거래의 10요소는 여기 2개가 더 추가되죠. 뭐가 추가되는가?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야? 아,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반대 거래인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지.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라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반대 거래인 수익의 소멸은 차변이지. 해서 이 위치를 외우는 게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이걸 모르고서는 앞으로 그 어떤 내용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죠. 제일 처음에는 차변 거래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대변 거래는 뭐가 있나요? 그럼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하고 달달달달 외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혹 여러분들 요 복도 같은데 길 가다가 저를 만났을 때 갑자기 제가 물어봤다라고 쳐요.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그랬는데 다 대놓고 거의 다 대답을,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그런 대답을 잘 버벅거리면 잊어버렸죠. 아니 알아요. 자산의 차변인가 반대가 대변 맞죠? 틀린 거야. 생각을 해서 나오면 안 돼. 그냥 즉석에서 이게 이제 회계의 가장 걸음마가 되는 거죠. 아, 여러분들한테 구구단에서 2구 뭐예요?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잠깐만요.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2는 6, 9번 더 해보고 18. 해피는 왜 2구라고 했을까? 다른 걸 묻는 게 나을걸? 아, 그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2구 하면 당연히 18 하고 나오는 거지. 그 식으로 이건 저절로 이제 달달달 입에서 배서 나와야 한다는 것. 자, 그런데 아니 지금 저는 거래의 10요소의 위치를 강의를 했는데, 차변 거래는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대변 거래는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 위치를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책에는 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라고 써 있나요? 라고 물으면, 회계상의 거래는 그 어떤 거래든 한 개의 거래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거래는 둘 이상의 거래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나가듯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어떤 놈이 어떤 놈하고 결합될 수 있는가, 이걸 아셔야죠. 예를 들어 이번에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는 거래가 하나 일어났다. 이놈과 결합될 수 있는 놈은 어떤 놈들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세상이 좀 특이해서, 지난번에 인터넷 보니까 어떤 곳에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남자 둘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으로 그 이민을 온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는 동성 간에 결혼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데, 동성, 김씨, 이씨, 박씨 이거 말고요. 남자들끼리 결혼하면 처벌을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이 돼야 안 돼요. 허용은 안 되지만 남자 둘이 같이 살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 왔다 소리 듣고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네. 근데 어쨌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이 회계상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남자는 여자랑만 결혼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어요? 여자랑 할 거예요? 남자랑 할 거예요? 여자랑 할 거죠? 그거 남자니까 여자랑 한다 그러지. 그게 일반적인 거든. 예외도 있지만, 근데 회계는 예외가 없어. 어떤 경우든 같은 별에 있는 놈은 절대로 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 감소 결합될 수 없어요.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 결합될 수 없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결합될 수 있는 놈은 누가 있나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 중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이 결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 증가와 결합될 수 있는 놈은 누가 있나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중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거래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정말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둘 이상의 거래가 결합이 되는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상품을 사왔다라고 쳐요. 상품을 사왔으면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겠죠? 돈, 현금, 상품 사고 현금 주면 몇 개의 거래가 일어났어요. 첫째, 상품을 사왔으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지요. 이해가세요? 동시에 현금을 주면 또 어떤 거래가 일어났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거 봐요. 두 개의 거래가 일어났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돈을 빌려 주면 몇 개의 거래가 일어났을까요? 현금을 빌려주면 두 개의 거래가 일어났죠? 첫째, 현금.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남한테 돈 빌려주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겠죠.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하죠. 동시에 또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가? 돈을 빌려줬으면 약속 날짜가 되면 야, 지난번에 빌려준 돈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우리는 회계상에서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다 뭐라 그랬어?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빌려줬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증가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 중에 나중에 잠시 후에는 이제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에 해당되는 거래가 일어난 거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몇 개의 거래가 일어났을까?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두 개의 거래가 일어났죠? 첫째,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합니다. 또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까요? 자, 외상으로 샀으면 나는 뭐에 졸지에 외상으로 샀으면 빚쟁이가 된 거죠? 빚이 생겼죠?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꼭 두 개의 거래가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거래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변에 한 개의 거래가 일어났다? 대변에 여러 개의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혹시 거래는 거래인데 이거는 혹시 한 개의 거래만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하시는 거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혹시나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되니까 발견해 내시는 분이 계시면
강의 끝나고 가실 때 집에다 전화 거세요. 여보, 오늘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 왜 늦어요? 그러면 밤새 술 마셔야 돼. 제가 원하는 거 다 쏠게, 밤새. 발견만 하신다면. 이거는 한계 거래만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계 거래. 자,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금을 잃어버리면, 아니, 이거는 한계 거래만 일어난 것 같은데, 한번 발견한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은 대답을 해, 학원들.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대답 안 하는 거,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유산을 받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현금을 잃어버려. 위치만이, 지금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자, 현금을 잃어버렸다. 몇 개의 거래가 일어났는가? 현금 잃어버렸죠.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지요. 돈 잃어버리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로또라도 뭐 1등 로또라도 주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돈을 잃어버렸다, 자산이 감소해. 그리고 사실은 다른 거래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가 자본 등식 기억나시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입니다. 자, 부채는 변함이 없는데 자산만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 거죠. 네, 이것은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감소에 해당되는 거래가 일어났고, 중요한 거, 이거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입니까?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란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 출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이런 거, 이게 자본 거래라고 그랬죠.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즉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한 거죠.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비용이 증가했다라고도 말을 하죠. 세 개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한 개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자, 누구 말 맞다나 토지를 상속 받으면 몇 개의 거래가 일어났어요. 상속받았어요. 토지를. 자,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지요.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지요. 이거 주주한테 출자받은 게 아니죠.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 아니잖아요. 수익이 증가한 거죠. 이와 같이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한 개 거래만 일어날 수는 없다. 모든 거래는 둘 이상의 거래가 결합이 되어 나타난다 해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라고 말을 하고, 자, 이 책에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혹시 출제가 가능한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 무슨 회사는 영업용 건물 얼마가 증가하였다. 다음 중 일어날 수 없는 거래는, 이렇게 나온다면 어차피 함께 일어날 수 없는 거래는 하고 나왔다고 쳐요. 영업용 건물 얼마가 증가하였다. 함께 일어날 수 없는 거래는 하고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일부는 자산의 감소, 일부는 부채의 증가, 일부는 자본의 증가,
일부는 수익의 발생, 일부는 비용의 발생,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요. 이거 다 몇 번이에요? 건물이 증가하였다. 함께 일어날 수 없는 거래. 건물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수익의 증가 대변, 비용의 증가 차변.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까지 들기는.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네, 할게요. 건물이 증가해서 건물 사오고 돈 주면 자산이 있는가? 자산이 감소. 이해하시죠? 건물을 외상으로 사오면 건물이란 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채가 증가했죠. 주주에게서 건물을 출자 받으면, 현물 출자 받으면 건물이 늘고 기업의 자본은 늘고, 그렇죠? 건물을 공짜로 받으면 건물이나 자산은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하고. 말뜻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차변에 있는 거래는 대변에 있는 놈과 결합이 되고 대변에 있는 놈은 차변에 있는 놈과 결합되더라.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 자, 일단 문제는 51쪽 한번 볼까요? 51쪽. 복식부기 기장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주 옛날식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다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부채 감소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수익의 발생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자본의 증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비용의 발생 어느 변이에요? 차변.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52쪽의 거래 종류라든가 53쪽의 계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책은 당연히 편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 거꾸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린 56쪽으로 넘어가서 56쪽에 넘어가서 거기 보니까 다음 거래를 붕괴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거래를 붕괴하시오. 자, 붕괴 나눌 분자 10개자. 뭔 얘기냐? 거래가 일어났다. 도대체 차변에는 어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고 대변에는 어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를 거래 8요소에 의해서 나누어서 펼치는 것, 이게 바로 붕괴입니다. 자, 이게 회계 공부, 회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인들끼리 대화 나눌 때는 너 회계 잘해? 나는 회계는 잘해. 일반인들이 말하는 회계는 뭐냐? 붕괴 잘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래요. 붕괴 잘하면 회계 잘한다라 그래요. 자, 여기서 가끔 가다가 저녁 강의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오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 소장은 회계를 나보다 더 못해. 뭔 얘기냐면은 자기는 붕괴를 잘하는데 소장이 붕괴를 못하면 우리 소장은 회계를 나보다 더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5대 4자 시험 또는 6대 4자 시험. 6대 4자가 왜?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그러니까 회계 공부를 해서
요 사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직업이 6개가 있어요. 6개. 뭐니 해도 공인회계사가 시험이 제일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고. 회계 기준으로는 그래도 감정평가사가 3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4번째는 뭔지 모르겠어요. 주택관리사라고 봐야 될지, 관세사라고 봐야 될지. 어떨 때는 관세사 시험 보면은 우스워. 주택관리사보다 훨씬 쉽게 나와. 그리고 저 밑에 죄송합니다. 이 안에서 그거 공부하시는 분들 회계 문제 출제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 지도사 같은 것들. 이 6대 4자 시험이 있는데 6대 4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계 잘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분석을 하고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석만 잘하면 돼.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이렇게 했죠. 급여가 무슨 계정이야? 그러면 회계 모르는 사람들 바보야. 급여니까 비용이지. 아니 급여가 근데 급여가 왜 비용이냐고. 아 멍청아. 급여니까 비용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는 이렇게 얘기지. 급여가 무슨 계정이야? 아 월급 주는 거잖아. 주니까 비용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왜 비용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기업에서 자산을 월급을 지급하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그렇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비용이다. 이렇게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분계가 옛날에는 공식처럼 옛날에는 무조건 분계가 2문제씩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분계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저는 강의를 합니다. 물론 1, 2월 달에는 물론 비교를 분계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특정한 이론 또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분계를 이해하고 보면은 안 잊어버려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이 돼. 그래서 분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어차피 회계를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분계 정도는 알아야만 되겠기에 강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분계는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첫 번째 벽입니다. 뭔 얘기냐? 오늘 저한테 이거 분계 수업 듣죠? 집에 가서 안 보고 써보세요. 절대로 똑같이 안 써집니다. 눈으로는 뭘 못해? 어디 보자. 맞아. 그치. 에이, 회계 어렵대더니 쉽네. 다 이해갔네. 가리고 써버리니까요. 안 써집니다. 그리고 이게 회계예요. 시험으로 가시면 꽤 많은 분들은 회계 문제 보면서 그래요. 넘어가면서 계산 문제 같은 거나 분계 문제 같은 거 보면 눈으로 이제 먼저 한번 보잖아요. 이번 시험 뭐 나왔나? 딱 보고서 일단 김칫국 먼저 마셔요. 어머, 회계 어렵대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마음속으로 또 전화해. 여보, 나 드디어 붙었어. 그래놓고 볼펜 딱 잡고 풀기 시작해. 볼펜 잡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씨, 이거 아는 건데. 아이씨, 아는 건데. 시간 끝날 때까지 아이씨, 아는 건데 하다가 나오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손의 수고를 요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흔히들 사법시험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어떤 게 수준이 더 높은 시험이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대. 수준은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급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준은 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성격상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보는 거고 성격상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법시험의 수준이 더 높은 줄 알아. 근데 웃기는 거 하나 있어요. 공인회계사 공부 몇 년 하다가 아이고 이건 내 팔자가 아닌가벼 하는 분들은 자 사법시험이나 봐야지 하는 분들은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법시험 몇 년 공부하다가 아이고 이건 내 팔자가 아닌가벼 하고 공인회계사를 공부하잖아요. 성공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하다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하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회계를 제외한, 여기는 회계라는 과목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회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해만 하면 돼요.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랍니다. 시설개론 강의하시는 분들도 시설개론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모든 거는 이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법시험 공부하던 분들은 회계사 공부하면서도 전부 다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하죠. 근데 공인회계사 공부하던 분들은 나머지 과목은 그냥 똑같이 공부를 해. 회계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다 이거 하면 성공하는데 이거 하다 이거 하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도록 얘기합니다. 회계는요, 손의 수고를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머리가 피곤하면 안 돼요. 말 실수. 눈이 피곤하면 안 돼. 손이 피곤해야 돼요. 자, 그럼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책을 보고 직접 다음 거래를 분계하시오. 자, 시험을 보러 가면 분계는 이렇게 써요. 잘 보세요. 시험에는 분계가 이렇게 나와요. 차변에 지문에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차변에 뭐 얼마. 분계가 시험에는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또는 위에 차변 과목 금액, 대변 과목 금액 해놓고 개정 과목 금액, 개정 과목 금액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는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분계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분계한다 그러면은 가운데다가 짝 하나 갈라놓고, 아까 저기 실사례 써놨죠? 갔다 올까? 요거. 우린 연습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다시 갈게요. 분계를 하라 그러면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얼마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자 1번부터 살펴보죠. 1번 현금 8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저를 보세요. 현금 8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자, 여기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소유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쪽에다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장사를 하려고, 여기다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장사를 하려고 이 기업에다 어떻게 했는가? 현금을 80만 원만큼 출자했어요. 출자다, 투자다 같은 말이야. 자, 소유주가 기업에다 현금을 출자했습니다. 이때 제가 질문 들어가요. 여러분,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라고 물으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현금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러죠. 당장 반발 나오지. 자식 사람 놀려. 기업 입장에서는 증가하고 사장 입장에서는 감소했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계상의 모든 판단은요, 사장의 입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업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사장이 기업에다 현금을 출자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죠?
차변이죠. 차변에다 구체적으로 자산 중에서도 기업에 어떤 자산이 늘어났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했죠. 얼마가 늘었어요? 80만 원이 늘었죠. 따라서 분개하세요. 그럼 차변에 현금 80만 원 쓰고, 이건 한 개 거래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래도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를 써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감과 동시에 또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까?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 거래팔소에서 대변에다가, 여러분 이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어요? 아니면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예요? 지분 참여자의 자본거래가 되는 거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여기다가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로 자본이 증가했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계 이익잉여금,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단가, 자본잉여금은 감주자,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은 자주감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FV, OCI 긍정산 평가 손익, 해외 사업장 세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의 비수 단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뭔 짓거리 한 거예요? 자본의 분류를 저우고 앉아 쫙 한 거죠. 지금 여기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본 거래로 자본이 증가했죠. 수익이 아니라 자본을 쓰는 거예요. 자본. 이때 소유주가 출자한 돈, 사장이 출자한 돈, 우린 이 돈을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자자 필기도 할 필요 없어요. 절 보세요. 아, 현금을 출자하면 현금이 늘고,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여기다 자본을 쓴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대한민국 모든 회계책, 제 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회계책에서 붕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붕괴는 전부 다 얘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왜? 눈 3개 달린 사람이 사는 나라에 2개 달린 사람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싫어서 요구한 거고, 이거는 왜 안 나오는가 앞으로? 이건 개인기업이거든. 우리는 주식회사 회계를 배우죠. 따라서 앞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저를 볼까요? 여기 기업이 있다라고 쳐요. 여기 이 기업의 소유주, 주주가 있다라고 쳐요. 자, 주주가 기업에 현금을 투자했다라고 쳐요. 현금을 출자를 했다라고 쳐요. 그럼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가 출자를 하면 그 주주한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얼마를 자본을 투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출자 증서인 뭐를 발행해 주죠? 주식이라는 걸 만들어 주죠. 주식이라는 걸. 자, 그러면 추후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액면, 단가 5,000원의 주식 100주를 주당 1주당 또는 주당 60만 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이 책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건 별도로 필기하고 오늘 끝날 때까지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할 내용입니다. 이거를 붕괴를 해볼게요. 액면 단가 5,000원의 주식 배추를 주당 60만 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현금으로 받다. 기초과정이지만 쓰잘데없는 이런 거 100번 연습하면 뭐합니까? 막말로 일부 학원들처럼 한 달 내내 이것만 연습하면 뭐합니까? 이거 시험도 안 나오는데 우리 이걸 알아야지요. 액면 단가 5,000원의 주식 배추를 60만 원에 발행하고 납입금. 뭐 학원에 가서 이거 설명했더니 납입금 했더니 이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시는 분 계시대. 발행하고 받은 돈이야. 그냥 납입, 들입자잖아요. 돈 받아서 납입 받아서 현금으로 받다 이거죠. 붕괴.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겠죠. 차변의 현금. 필기 안 해네. 필기 안 해도 돼요. 동강으로 필기하실 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선 이해가 더 중요해 하고 필기 안 하신 분 계시고. 근데 가만히 저만 째려보고 있으면 갑자기 졸음이 와.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줘야지. 현금은 얼마를 받았는가? 여러분, 나는 주식 몇 주 발행했어요? 100주 발행했죠? 주당 얼마씩 돈을 받았어요? 60만 원씩 돈을 받았죠? 곱하면 현금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6천만 원을 받은 거네요. 자, 동시에 자 볼까요? 자산이 증가했죠. 돈 받고 뭐 별도로 빚이 생긴 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본도 증가하지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대변에다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 기억하시나요? 자본의 종류 몇 가지? 5가지 불러보세요.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질문 들어가죠. 여러분, 자본금이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오늘 자본이 증가했어요. 자본 중에서 첫째,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자본금의 금액은 뭐라 그랬는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라 그랬거든. 자, 주식 100주 발행했다. 하나당 5,000원짜리다. 곱하면은 자본금은 5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회사 자본이 얼마 증가했어요? 다시 자산이 얼마 증가했어요? 6천만 원 증가했죠? 그러면 자본도 얼마가 증가해요? 6천만 원이 증가해야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60만 원이 증가해야죠? 말실수. 6천만 원이 증가해야죠? 6천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자본금이라고 처리하고 5,950만 원도 자본이야. 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본이 증가해야 되는데 자본 중에 자본금은 50만 원이 증가. 그러면 또 다른 자본이 5,950만 원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게 뭐냐? 자, 대변이 5,950만 원은 바로 왜 대변이 요 금액이 작은가 하면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본여금에 뭐가 있나요? 그럼 감주자, 감자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 거기서 살펴본 거죠. 6천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자본금, 5,95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 근데 반대로 액면 금액은 50만 원인데 돈을 얘보다 조금 받았다면 쓸 것 다 쓰면 차변이 얼마가 작겠죠? 차변 잡을 때 뭐라고 할까? 바로 자주감자, 거기에서 배웠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오늘 끝날 때까지 10회 이상 저는 이렇게 떠들 겁니다. 차라리 이거는 돈 받는 걸 떠나서 차라리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나오고, 자본금에는 금액은 액면 금액을 쓴다. 납입금을 적고, 즉 돈 받은 걸 적고 합계를 비교를 해서 대변이 작을 땐 주식 발행 초과금,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빨리 얘기하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적고,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오늘 분계 이 책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휴식 시간에라도 일단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적고,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근데요, 이것도 동영상을 듣던 이 자리에서건 박자도 좀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을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한번 따라하세요. 같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시작.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야지.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쓴지 아죠?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이름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자, 한 번만 더 하고 휴식 시간 드립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적고,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잠시 쉬겠습니다.